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현재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복지 취업처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고요. 사실은 그 FM스쿨이라는 그 청해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신 청해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도자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고 각 교회에서 FM스쿨을 운영을 하고 6주짜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는 좀 제가 별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바쁩니다. 그런데 일정이 거의 많이 짜져 있을 뿐더러 작년에 영분연을 미국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갑자기 보직을 맡게 돼가지고 처장을 맡게 돼서 학교에서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동준 강도사님이 전화를 오셔가지고 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친구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 거부할 수 없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선은 저도 부모고 여러분들도 부모시죠? 네. 자,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아이가 둘이에요. 첫째 아이는 원래 고1이어야 하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한 해를 불었어요. 그래서 중3에 지금 한 해를 더 하고 있는 아이와 차이가 많이 나요. 첫째도 사실 결혼하고 7년 만에 낳았거든요. 둘째를 또 이렇게 아주 늦둥이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이번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꼬물거리죠. 그런데 지금도 부모로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작이죠. 아마 이 고민이 저하고 잘 지내시면 여러분이 얘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어떻게 보면 SOS를 칠 수 있는 대상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시간짜리 강의예요. 보통은 제가 1시간 프로그램이 있고 2시간짜리가 있는데 이건 2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통 처음 뵈면 제가 항상 하는 첫 번째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제 여러분들하고 물꽃 트는 강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1명이신 분, 자, 둘, 셋, 네, 어머니 멋지십니다. 넷, 다섯, 여섯, 없죠? 자, 낮죠? 나중에 사은품 받으세요. 자, 네,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맞추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했어요. 한 분 이상이면 어떡할까 하나밖에 없어서. 예, 옛날에는 우리가 사회 자체가 지금과 달랐어요. 어떤 사회였냐면 우리가 시족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부락을 이루어서 같이 살고 있었던 성씨 집성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예, 귀여우시네. 혹시 큰일하신 거 아닌가 몰라. 제 이름은 소량 아니고 미량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권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는 권가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인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살던 옛날 옛적에는 아이를 시집을 갈 때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적었어요. 그런데도 뭘 알겠습니까? 부모가 뭔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20대도 되기 전에 그냥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더니 새로운 집성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시집을 갔더니 어쩌나 몇 밤 자고 났더니 애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애가 생겼어요.
또 나왔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서너 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나서 다섯도 낳고 여섯도 낳고 쭉 낳다 보면 열도 낳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어른들께 여쭤보면 안 힘드셨어요? 아유, 8, 어머 세상에 5, 6, 뭐 안 힘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어머 그냥 키웠지 뭐 그러시는데 지금은 하나 낳으신 분, 둘 낳으신 분, 자, 셋 낳으실 거죠? 왜 내는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옛날엔 10도 낳았는데 왜? 한둘 낳았는데 3명 낳으세요. 셋째 낳으셔야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 셋째, 넷째 낳으실 거죠? 웃음으로 답변하는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저는 교수라서 저는 사실은 본업은 교수예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부모들을 다 모아가지고 왜 안 낳으려고 합니까? 낳아야 되는데 뭐가 힘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구구절절 스토리가 많은데 요약을 하니까 딱 3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뭐다? 외롭다, 바쁘다, 불안하다. 애 키우는데 어려운 이야기가 이 3개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외롭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죠. 시집을 갔더니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애를 키웠어요. 애 낳았더니 시어머니가 젖을 물려야 된대요. 내가 어째는지 모르겠고 물리라 해가지고 물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났더니 어머나 또 뭐가 생겼어요? 또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 얘는 어때요? 젖 물리던 얘는 어째요? 자,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잖아요. 옛날 예적에 뭐 어떻게 해요 얘를? 집에 같이 키우는 거죠. 근데 얘를 내가 품에 안고 또 난 아이를 내가 또 품에 안고 둘을 품에 안고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럼 위에 애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서울대 유한진 선생님이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이라는 책에 보시면 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무릎 학교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할머니한테 넘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둘째를 낳아서 키워요. 자, 그러면 할머니는 이제 요 무릎 학교 단계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얘를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아이 사이에 묘한 노래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전통사회의 노랫가락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아이들 동요가 할머니에 초점이 맞춰진 노랫가락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꼬부랑 할매, 꼬부랑 깽깽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들려드리면 들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데 사가지고 부뚜막에 묻었더니 새앙쥐가 왔다 갔다 닦아먹고 한 개 남아 껍데기는 애비 주고 보내는 애미 주고 알갱이는 니가 내가 나눠먹자 이러는 전통 가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이 가락이 다 들어있어요. 비슷해요. 내용이나 뭐 이런 건 옛날 가락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읍조림이죠, 읍조림. 제가 이게 노래 같아 보입니까? 읍조림이죠. 근데 이게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이 말이 뭐냐면 서울 가서 상해 가서 밥을 한 대를 사가지고 부뚜막에 묻어놨더니 새앙쥐가 와가 다 까먹고 한 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 죽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 죽고 하다가 보니까 껍데기는 누구 주고 이 쓸데없는 껍데기는 야 아버지 주자. 보내는 이 저 겉에 이게 이 거죠. 그거는 누구 주자? 엄마 주자. 그러면 이제 진짜 먹을 수 있는 알갱이는 누구 먹자? 여기서 니캉 내캉은 누구예요? 손녀하고 할매. 니하고 내하고 나눠 먹자. 이건 뭐예요? 할머니와 이 아이의 동질의식이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육아를 담당했던 대상인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육아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 더 어린 아이는 엄마가 조금 이렇게 조금 크면 할머니가 근데 조금 크면 여러분도 육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종이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안겨 있는데 조금 더 크면 뭘 하냐면 자꾸 포로포로 걸어다니라고 자꾸 밖에 나가자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옛날 할머니들은 다 허리가 붓고 힘든데 애 따라서 동구방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다가
이제 얘가 걸어서 뻘뻘뻘뻘 나갈 때쯤 되면 또 뭐가 생겨요? 또 넘어요. 어머니가 열을 낳으려면 계속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넘어오니까 이제 이번 단계는 이제 영아에서 유아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유아 단계에 넘어가는 이 아이는 어디로 나가냐면 동물밭으로 나가요. 누구랑? 그렇죠. 형제 자매랑. 아니면 형제 자매가 없으면 시족사회니까 동네가 모두 다가 누구예요? 친척이죠. 친척, 오빠야, 형아, 누나 등에 업혀서 동물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뻘뻘거리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동물밭을, 동네를 누비고 다녀도 모든 정보가 귀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저기 동물밭에 나갔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고야, 무릎을 다 갈았어요. 으앙 하고 울고 들어와요. 근데 이 애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집에서는 애가 무릎을 갈았다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나가던 사람들 아이고 누구네 집 애 다쳤네 전화기가 없어도 핸드폰이 없어도 다 전화기. 아 그래 다쳤네 하는데 드디어 울면서 으앙 하고 들어와요. 그럼 누가 먼저 뛰어나갈까요? 누가? 할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육아의 동지였던 할매가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매가 뛰어나가면 뒤를 이어서 누가 뛰어나갈까요? 엄마가 뛰어나가겠죠. 같이 봤더니 무릎을 갈았어요. 피가 나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이구 우리 새끼 어디 보자 하고는 이제 보겠죠 상처를. 그러고 나 할머니가 어이구 괜찮다 뭐 바르면 된다? 그렇죠. 좀 세대가 되네. 자, 이게 희한하게요.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뭐 바르면 되죠? 이렇게 물으면 된장 나오는데 조금 젊은 분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까짓기 희한해요 이게. 자, 된장 바르면 된다 라고 하고 된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애 엄마는 이 된장을 가지고 오는 건 애 엄마죠. 자, 된장을 바르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과학적 효과성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전에 지금 할매는 된장 바르면 된다 하고 옆집에 옛날에는 간장이 낮으니까 옆에 다 친척 할머니들이 뭐 친척 아지매들이 다 있는 거야. 듣고 있다가 어이구 누구 다쳤네 그래 옛날에 우리 춘자도 막자도 다 된장 발라서 나왔다 군수도 둬요. 그러고 애기 엄마는 된장을 갖고 와요. 자, 된장을 발랐어요. 이 된장을 바른 이 과정에서 책임은 누굴까요? 누가 책임일까요? 자, 봤을 때 선택은 누가 했어요? 할머니. 자, 들고는 누가 왔어요? 엄마. 훈수는 누가 떴어요? 이웃, 아지매. 자, 세 사람이 합동장품으로 된장을 발라놨어요. 괜찮다. 옛날 춘자, 막자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 라고 하면 나올 때까지 모두가 관심을 같이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나았어요. 약간 근데 자세히 보니 흉터가 약간 보이는데 그래도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된다. 다 나네. 봐라. 괜찮다. 할매는 뭐라 하겠어요? 그래 괜찮다. 요 정도 괜찮다. 그러면 애 엄마도 어때요? 괜찮나 보다. 이러고 그냥 별거 아닌 문제로 넘어가요. 자, 현대사회로 넘어봅시다.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무릎을 갈았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뭐요? 네이버 검색창에 흉터 없이 상처 치료하는 법 하고 물어봤어요. 할매가 없어서. 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할매처럼 단순무식하게 그냥 된장 안 나오고 정말 어마무시한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나오죠. 자, 그 중에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엄마 혼자 해야 돼요. 오로지 혼자 해야 돼요. 자, 고민을 해요. 10개 중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마로 시작하는 걸 바르기로.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자, 그걸 발랐어요. 그런데 거의 다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흉터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흉터가 자세히 보니까 좀 있어요. 자, 만족스러울까요? 희한한 것이 다 나은 나머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옅게 보이는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 커서 흉터가 남는 건 아닐까?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닐까? 10개 중에서 혹시 후로 시작하는 걸 발랐더라면 이것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감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시면 선택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잼을 10개를 시식을 하고 잼을 하나를 골라서 구매를 한 사람과 3개 중에서 시식을 해서 1개를 구매한 사람이 누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3개를 시식하고 사서 구매를 해서 먹은 사람이 훨씬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정보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아가 제가 와서 여러분 제가 대단한 정보를 전해줄게요. 육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정보를 여러분이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아가 만족스럽고 육아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현대사회 부모들은 너무 똑똑해요. 모르는 이론이 없고 모르는 정보가 없고 육아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냥 교수이기 이전에는 저는 유아교사를 했었고 원을 처음에 조그마한 원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명 정도를 데리고 하는 원을 시작을 했다가 그 원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제가 8년을 원장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마칠 때쯤 돼서 저희 원생 수가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수도 지금 대학에 오기 전에 이제 다른 대학에 전문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고신대학에 온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것이 과연 육아의 질이 높을까?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모든 것의 선택을 내가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나랑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래 괜찮아 육아는 어려워요. 제가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저도 아이 키우면서 허걱허걱 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육아는 견뎌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견디면서 나아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완벽한 육아자는 아무도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엄청나게 뭐 아이를 잘 키우는 다 거짓이에요. 안에 속에 들여다보면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과정 다 거쳤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 좋았던 것만 꺼내서 얘기하면 어때요? 아주 대단한 모습이 되는 거죠. 육아는 어려워요. 힘겨워요. 근데 그걸 내가 힘겹게 많이 느끼면 더 힘들어지고 내려놓으면 힘겨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나 혼자 다 해야 되거든. 나 혼자 10개의 정보 중에서 1개를 골라야 되고 아무도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옛날에 나 그렇게 키웠어 라는 얘기해주는 사람 없고 어떻게 보면 선험적 지혜를 가지고 있으신 우리 어머니 뭐들은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흩어져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냥 마냥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정보를 모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본질을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육아에 있어서의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이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로 자랐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꿈일지도 몰라요. 자, 하나의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 아이들은요, 가면 갈수록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대학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서울대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고신대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도 학생처장 협의회를 갔었어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모든 학생처장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다 같이 얘기하면 똑같아요.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옛날보다 학생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옛날에 저는요, 우리 옛날 때는 공부를 하면 영어를 배워도 중학교 1학년 때 ABCD 처음 배웠고 방학 때면 맨날 들과산으로 펄쩍거리면서 뛰어놀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방학도 없이 그것도 뭐 유아 시기 때부터 영어 해야 되고 중국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모든 것에 한문도 유아 시기 때부터 해가지고 한문 해야 되죠, 한글 해야 되죠, 수학 해야 되죠, 영어 해야 되죠, 피아노 해야 되죠, 악기는 한 개 더 해야 돼가지고 바이올린도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들은 안 될까? 왜 애들은 능력이 안 될까? 이거는 대기업체 인사 담당자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하다. 참 한 벌도 더 높아졌는데 왜 오면 시키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올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답변을 드렸냐면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남자 교수님이신데 포도를 드실 때 씨를 안 빼셔요. 그래서 제가 왜 씨를 안 빼세요? 했더니 이 역사가 있대요. 그러면서 아들 넷의 막내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포도를 어머니가 이렇게 집이 저보다 연배가 거의 한 10살 정도 더 위신데 그 시절인데도 그렇게 힘든 집안이 아니었대요. 집이 잘 살았대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포도를 먹으라고 이렇게 포도를 딱 내주면 다 같이 4명이 아들 4명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아들 넷은 짐승이랍니다. 그래서 넷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떼먹으면 형아들이 먹고 나면 자기는 떼가지고 씹했고 이런 거 있으면 몇 개 안 먹어 몇 알 안 먹었는데 없대요. 그래서 그걸 했대요. 제안을 했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건 부담합니다. 4등분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알았다 하고 4등분으로 나눠주셨대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답니다. 왜냐면 짐승이니까. 네, 그래서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전략을 바꾸기로 했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입에 넣고 오기로. 넣고 그 다음 무조건 삼키기로. 그러면서 습관이 들어서 지금도 씨를 안 뺀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란 사람과 지금 세대 아이들은 씨 빼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한 개만 먹어봐봐 하고 따라다니면서 먹여준 이 세대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다르겠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씨 빼서 접시에 담아서 따라다닌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한두 명 걔만 바라보고 살고 있거든요. 옛날은 열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속에서 그 아이는 1명, 2명, 이 아이는 거기에 맞는 생존의 법칙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아를 하는 엄마는 아빠는 너무 외로운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또 반면에 또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면 직업을 가져도 바쁘고요. 직업을 안 가져도 바빠요. 요즘 세대는 옛날과 달리 이동이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모임이 있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옛날과는 달리 되게 바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쁜 엄마들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바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냐면 누군가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부 선생님, 뭐 어느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가까이에서 내려놓음을 가지고 육아를 했을 때와는 달리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쁘기 때문에 긴장이 되어지고 또는 내가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지어서 먹이고 내가 옷을 지어서 먹이고 늘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컸을 때는 문제가 나한테로 넘어오지 않게끔 방어를 쳐요. 근데 그런 감정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면 변을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바지를 어떻게 내려요? 차곡차곡 내리는 아이도 성격상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릴 때 한꺼번에 슉 내려서 볼일을 봐요. 그리고 볼일 보고 나면 한꺼번에 슉 올려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가 안 올라가요. 자, 샥 올라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올라온 것 같은데 한 개가 덜 올라와서 걸려요. 자, 여러분은 한 개 덜 올리고 걸린 상태에서 앉아서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아이는 걸린 상태에서 앉아서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발달 얘기를 하자면 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가능해요. 자, 그런데 물론 성격에 따라서 절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걸어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집에서 한참 거실에서 놀다가 화장실 보내려고 바지를 딱 벗겼더니 이렇게 다 걸려있다. 그러면 자, 방금 요 얘기하는 거 웃으시잖아요. 야, 너 이러고 놀 수 있었어?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죠? 웃지 않겠어요? 좀 웃고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에서 아이가 왔다. 근데 바지에 화장실을 보내려고 바지를 탁 내렸다. 근데 팬티가 딱 걸려있다. 웃고 넘어가시겠어요? 자, 어떤 게 생기냐면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고민을 해요. 그리고 손은 수학에 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아를 내가 그냥 아이와 부대끼고 놀이를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월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실제로 어떤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바쁘고 그런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이 문제는 나한테, 이건 내면의 세계예요. 절대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내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간은 방어를 해요. 자연스럽게 방어를 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이 귀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귀인을 누군가에 돌리는 것이 사회가 될 때도 있고 그 귀인이 어때요? 남편이 될 때도 있고 그 귀인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로 돌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더 되게 육아의 문제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으쌰으쌰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얘기들이 너무 민감하고 내 내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잘 키우고 계세요?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어느 정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좀 약간 자신감을 가지지만 다시 돌아서서 생각하면 다시 뭔가 다른 생각들이 올라와요. 자신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애들 둘은 저도 사실 똑같은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도 저는 아이와 아빠는 남겨놓고 강의를 하러 왔잖아요. 늘 바빠요. 어떤 경우는 뭐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친정어머니가 많이 맡아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일을 할 때는 좀 남자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권 교수는 남자다.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좀 남자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육아를 좀 담당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육아를 해야 되는 저의 역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도 우리 둘째를 꼭 껴안고 계속 이게 장난치다가 왔어요. 왜냐면 있는 시간만이라도 아이와의 어떤 스킨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어서 우리 첫째 애도 그렇고 둘째 애도 그렇고, 둘째 애는 뭐 이제 미국에서 커서 정말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고, 우리 큰 애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7년 만에 첫째를 낳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키워야 되노, 이렇게 뭐 진짜 귀하고 이렇게 했는데,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산을 참 좋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러, 또 저희 아파트가 뒤에 이렇게 산이 나지막한 산이 있거든요. 자주 올라가셨어요, 운동하러.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 산에 애 데리고 가실 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뭐 도시락도 사가지고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평상시 삶을 아이와 그냥 공유하시면 된다 했더니, 뭐 그런 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애는 아상아상 걸음마 할 때 데리고 산으로 다니셨어요. 요즘은 유치원이 수비유치원이 많죠. 수비유치원 출신이에요, 자연적. 늘 산을 다녀서 말 배울 때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소나무를 딱 보더니 엄마 깎아 이러는 거야. 아니 깎아가 뭐 과자라는 뜻이거든요. 깎아 이러는 거야. 아니 저 깎아 아니야, 저거 나무. 깎아, 자꾸 깎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 소나무 이렇게 연한 순을 이렇게 긁어가지고요, 이렇게 꼭꼭꼭 씹으면 옛날에 음료수 중에서 소래눈이라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약간 그것보다 더 진한 맛이 나요. 근데 옛날에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산에 가시면 이렇게 해서 꼭꼭 씹어 드셨대요. 그걸 이제 애한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꼭꼭 씹는 거예요. 그걸 재밌어 하니까 그걸 이제 깎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얘 입맛이 지금도 한 번씩 가다가 미나리 돌 말아서 잘 찍어 먹고 싶어요, 이래요.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이렇게 입맛 자체가 나물은 거의 퍼다가 담아서 먹는 그런 입맛이거든요. 그 한약은 먹는데 다른 달콤한 건 오히려 잘 안 먹는 이상한 그 입맛인데,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이렇게 강아지 그림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 7살쯤 됐는데, 그렇게 들과 산으로 뛰어놀다 보니까 한글을 뭐 안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한글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거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뛰어다니고 산으로 다니니까 옷이 어떻겠어요? 강아지 옷을 입었는데 좀 지저분하고 좀 그랬겠죠. 그런데 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아이가 6살인가 그렇고, 하여튼 그 밑에 아이가 5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그림을 보더니 너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얘는 영어도 안 해, 이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아우 우리 애는 한글은 다 뗐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살 얘기를 하고는 그날 저녁에 오더니 우리 어머니 눈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 나도 되나 걱정이 막 이렇게 쌓이니까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렇겠죠, 그렇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어머니 마음이 좀 풀어지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이제 계속해서 그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친해졌는데, 실제로 진짜 그 집에까지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영어 단어가 막 붙어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그렇긴 한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른들이.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놀이터에서 계속 오시더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죠.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키운다고 키우고 있는데 보니까 한글도 모른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할머니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보여주면서, 자 이게 학습지 A 학습지가 있고 B 학습지가 있는데 당장 이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걸 하면서 제가 대신 신청을 해드릴게요. A는 이게 좋고 B는 이게 좋고 이러면서 이제 화답해서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계속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 이게 엄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요 애 엄마가 유아교육학 박사라 교수인데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벌떡벌떡 뛰어놀면 되는데 하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엄마가 아 예 하고는 이제 그날 간 거예요. 그러고는 그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좀 시원하기도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애기 엄마는 집에 가서 어땠을까요? 불안한 거죠. 그 박사는 저렇게 저렇게 키우는데 우리 애는 영어, 수학 뭐 다 이렇게 하면은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지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한 달에 200씩 들여서 애 키우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저랑 상담하다 보면 갑자기 엄청 불안해져요. 이렇게 키워도 될까? 또 아무것도 안 시키고 정말 펄떡거리면서 뛰어다니게 키우는 엄마는 안 불안할까요? 그 엄마도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이것은 그런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어떤 아이가 잘 컸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명백한 것은 200만 원 들여가지고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는 것은 확실해요. 지금은 월등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소지를 많이 안고 있어요.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돈으로 키운 아이들이. 결과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이 돈을 들여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미래에 진짜 인재가 있느냐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방법은 시족사회로 돌아가야 돼요. 시족사회로. 안 불안하고 안 외롭고 안 바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족사회로 돌아가야 돼요. 자, 지금부터 본가들 다 모이고 자, 박가들 다 모여가지고 다 시족사회를 다시 성립을 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한 길이 있어요. 시족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시족사회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세요? 말만이에요. 진짜 본질적으로 성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진짜 시족사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모습이 안 나타나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뿌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한 시족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육아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만들어지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이 변화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어마무시한 어려움, 힘든 그리고 파괴력을 품고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는 터가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 모습을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 바쁜데도 FM 스쿨을 하고 이렇게 강연을 요청하면 나오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미래가 없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